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철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면역학자입니다. 앞으로 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면역학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2020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화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아마 코로나19의 이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뉴스를 틀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다, 환자가 몇 명이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바이러스학, 면역학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에서 항체가 잘 생겼다 안 생겼다, 중항체가 생긴다. 백신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에서 중항체가 잘 생겼는데 무슨 세포는 반응이 안 좋았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백신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뉴스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제작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 면역학자인 제 시각에서 보면은요, 또 어떤 것들은 또 가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좀 면역학을 여러분들이 면역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뉴스도 약간은 좀 나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최근에 들어서 이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도 점점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이제 평균 연령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건강의 어떤 핵심으로서 면역학의 이제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제 면역학자인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이 어떤 건강이나 보건 의료의 문제에서 면역에 대한 것만큼 오해가 많은 그런 또 분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또 10번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무슨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하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뭔가 식품을 하나 고르실 때도 자꾸 면역 같은 걸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 견해도 또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얘기, 또 코로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내 몸의 건강과 관련된 면역의 이야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 10번의 강의를 이제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는 항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중화항체, 항체가 잘 생겼다 안 생겼다. 최근에 또 어떤 한국의 기업은 코로나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장밋빛 어떤 그런 또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뜻인가? 항체가 생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좋다는 것 같기는 한데 저것이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가져왔는데요. 저기 있는 바이러스는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꼭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그린 거는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를 좀 모양을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영상에 나오면서 저런 비슷한 모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겉에 보면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돌기 단백질들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런 돌기 단백질의 이름을 특별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런 돌기 단백질, 겉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건 왜 필요할까? 딱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또 이제 상상이 가실 텐데요. 저런 돌기 단백질이 저 바이러스가 세포를 침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방역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감염이 되는데 아주 이제 세포 생물학적으로는요. 바이러스가 설사 내 몸에 들어왔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면 감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증식을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 옆에 있다가 전파가 되면 감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 몸에 들어왔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줄 수 있다면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은 성립을 못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항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가 돌기단백질이 나와 있고요.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세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에 있는 상피세포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Y자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바이러스의 단백질이랑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음양이 딱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 이게 딱 구성이 맞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바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ACE2, 그러니까 ACE라는 그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수용체 단백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세포에는 그 이 Y자처럼 생긴 것이 ACE2라는 것이 원래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단백질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것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은요, 항체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항체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나오는 어떤 면역 단백질인데요. 저런 것들은 저 바이러스의 돌기단백질, 이번에 바이러스로 친다면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데 붙을 수가 있습니다. 붙게 된다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림에는 이제 옆쪽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만약에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코팅을 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돌기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작용이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항체들이 우리 몸에 잘 생긴다면 아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주니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 몸이 가진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항체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렇게 바이러스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항체를 우리가 중화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그 중화라는 게 말하자면 그 어원을 따지면은요, 독성을 중화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것이 뭐 굳이 따지면 바이러스를 감염을 막아준다는 것이 바이러스의 독성을 막아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좀 역사적으로 본다면 좀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이따가 100년 전 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중화항체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로 제가 이제 오늘 항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뉴스에 나온 것들 중에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저절로 나온 회복자의 혈장을 얻어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개발한대. 이런 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혈장이라는 것이 우리 피에서 액체 성분인데요. 거기에 바로 저 항체가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항체를 회복해서 저절로 생긴 그 사람의 중화항체를 다른 사람의 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그 혈장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저런 중화항체를 잘 만들어서 우리 몸에 미리 가지게 한다면 설사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줘야겠다. 이런 면에서 또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일단 중화항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항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언제부터 알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저런 것들이 최첨단 과학일 것 같잖아요. 뭐 바이러스 단백질이 여기 붙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하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50년 전이요? 한 20년 전? 지금이 우리가 2020년이죠. 1900년도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인류가 저런 항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노벨상이거든요. 노벨상의 1회가 1901년도에 수여가 됐어요. 근데 그 1901년도에 노벨상이 바로 저 항체를 이용한 치료가 바로 노벨상의 1회, 그러니까 생리의학상에서였겠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연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것이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이제 그 우리 생쥐라고 그러죠. 생쥐. 이제 의학 연구를 할 때 마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40년 전에 한 1880년대쯤에는요. 그 독일에 코흐라는 그런 미생물학자가 계셨어요. 굉장히 위대한 미생물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왜 유명한가 하면은요. 결핵은 결핵균이 일으키고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이 일으키고 뭐 탄저병은 탄저균이 일으키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각각의 질병마다 그 원인이 되는 세균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엔 상당히 이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인데 이분은 면역학자라기보다는 좀 세균학자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균학이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되니까 면역학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약간 상상하는 얘기까지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실제가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세균의 발견을 해가지고 이 세균이 바로 무슨 병을 일으켜 라는 걸 그 코어라는 분이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연구를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생쥐를 구해가지고요. 거기에다 감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염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생쥐에 어떤 균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했더니 뭐 10마리 감염시키면 한 8, 9마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병을 일으키네 했는데 한두 마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았는지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는요. 우연히 살아남았나 보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다음 실험에 새로 구한 생쥐랑 그 먼저 실험에서 쓰고 남은 생쥐를 같이 섞어서 또 한 거예요. 했더니 처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그 당시에 눈치가 빠른 연구자들은 그걸 금방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게 한 번 걸렸다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실험을 했다가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다시 동일한 세균을 주더라도 얘는 절대 안 걸린다. 죽지도 않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에서 이 생쥐가 감염이 됐다가 한 번 나으면 다시 동일한 세균을 또 넣어주더라도 안 걸린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면역학이 지금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 있는데 이것의 시초가 되는 바로 그런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요. 여러분들 뭐 제너라는 사람이 뭐 종두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스테르가 무슨 광견병 백신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리를 모르고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항체가 있는 건지 모르고 원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면역학이 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저런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에다가 A라는 우리가 세균을 감염시켜서 살아남았는데 A라는 균을 주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안 걸리게 됐잖아. 그때 만약에 B라는 세균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걸립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면역 반응이라는 거가 사실은 한 번 생기면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에도 생긴다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학자들이 이렇게 A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은 따로 있고 뭐 B 세균에 대한 건 따로 있다. 이런 현상들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발견한 다음에 면역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성은 지금도 현대 면역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이 배울 때 일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기억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레인으로 뇌로 기억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면역 반응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기억 같은 현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특이성과 기억 이것이 백신 개발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발견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이 또 재밌는 실험을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이미 1900년도보다 이전에 다 됐던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라는 세균에 걸려가지고 이 기억이 생긴 얘네들은 이 몸에서 무엇이 그런 면역 반응을 매개하고 있을까? 담당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거는 피였을 겁니다. 피. 그래서 이 A라는 세균에 대해서 면역이 형성된 그 생쥐의 마우스에 피를 꺼내서 거기서 액체 성분제 혈장이거든요. 혈청이라고도 합니다. 유사하지만 좀 다르긴 한데요. 거의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새로운 생쥐한테 줬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을까요? 거기다가 또 A라는 세균을 다시 감염을 시켜본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면역의 기억 현상이 전파가 되나 안 되나? 놀랍게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이 혈장을 옮겨준 다음에 다시 A라는 세균을 감염시키니까 얘네들이 말짱한 거예요. 걸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뭔가가 있는데 이때는 항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은요. 지금 거의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항체라는 현상이 우리 어떤 그 생체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의 중심에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면역학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혈장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저기 제가 Y자처럼 보여드린 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Y자 같은 건데요. 바로 현대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그게 항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40년 전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첫 번째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업적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는 어떤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기에서 그 왼쪽 그림에서요. 왼쪽 사진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에밀 폰 베링이라고요. 독일에 있는 그 당시 면역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듯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을 했습니다. 디프테리아라는 병이 유행을 했는데요. 디프테리아는 주로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요, 디프테리아에 걸리면 이렇게 주로 이제 뭐 기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입원을 하면 한 40%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었죠. 그랬는데 이 에밀 폰 베링이 이 항체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디프테리아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개발했냐면요, 이 디프테리아는 세균이거든요. 세균인데 감염이 되면 이게 목에, 인후 같은데 이제 이것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 세균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디프테리아에 걸린 애들이 아프게 되는 거는요, 물론 세균이 여기 감염돼서 그런 건 맞지만 이 디프테리아가 독소를 내요. 근데 그 독소가 바로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애들을 이제 아프게 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독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항체로 독소를 잡아줘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이 디프테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제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긴 합니다만 거의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항체를 만들어야겠다. 뭐에 대해서? 디프테리아 독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런 항체를 만들더라도 시험관 내에서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깔끔하다는 말이 좀 이제 좀 아주 공장 같은 데서 잘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요, 말이 있습니다. 말에서 만들었어요, 그 항체를요.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말에다가 그 디프테리아 독소를 찔러줍니다. 근데 그 디프테리아 독소는 말은 안 죽여요. 근데 말에서 항체가 생깁니다. 그럼 말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혈장 같은 걸 얻어요. 그래서 그 혈장을 애들한테 줬어요. 사실은 그 현대 의약품을 만든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 동물의 혈청이나 혈장을 해서 무슨 의약품을 만든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원리로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40%가 사망률이 있던 그 병이 2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본다면, 그 당시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뭐 지금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이러한 공 때문에 이분이 1901년도에 이미 120년 전에 노벨상을 받게 되셨죠. 근데 그때 왜 말을 썼는지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저렇게 어렵게 해서 그 혈장, 동물의 혈장이나 혈청을 얻으면 우리가 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일단 큰 동물을 써야지 일단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아마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국내 회사들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가 이미 120년 전의 원리나 지금의 원리나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얘기들을 좀 더 이제 세포 단계 같은 데로 좀 이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요, 세균이 세 가지 다른 세균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붙어 있는 항체를 세 가지 다른 거를 제가 모식적으로 그려놨는데요. 하나는 뭐 삼각형에 대한 모양, 하나는 동그란 거에 대한 모양, 하나는 뭐 육각형에 대한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면역 반응의 특이성을 제가 다시 상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항체는 근원적으로 비슷한 물질인 것 같지만 각 세균이나 바이러스마다 붙는 것들이 다 다르다. 왜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마다 구성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성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백신을 맞춰도 뭐 세균에 대해서 하나씩 맞추는 거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맞추는 거지, 저런 특이성이 없고 그냥 범용성이 있다면 백신 하나를 맞춰가지고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현실에서 있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항체력이 중요한 거 알겠고요. 특히나 중항체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저건 어떻게 누가 내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는 생체 현상의 기본은 모든 것들이 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B세포라는 것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B세포라는 거를 좀 만화처럼 의인화해서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총 같은 걸 쓰면서 항체를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런 B세포들도 A라는 세균에 대한 B세포, 뭐 B라는 세균에 대한 B세포, C라는 세균에 대한 B세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B세포라는 이유만으로는 좀 유사한 세포지만은 각각을 자세히 보면
다 특이성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비세포가 우리 몸에 다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자신한테 딱 맞는 그 세균이 왔을 때 그때 막 항체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세포 밖으로 항체를 막 분비하는데 그걸 제가 의인화하자면은 저렇게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총을 쏜다는 건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알은 제가 쏘지만은 막 밖으로 나와서 멀리 있는 어떤 적도 제압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총을 쏘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했냐 하면은요. 비세포는 한 곳에 우리 몸에 있어도 거기서 항체를 막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면은 먼 곳에 있는 곳까지도 이 항체가 피를 타고 녹아서 가기 때문에 비세포는 감염되어 있는 근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근처에 굳이 갈 필요는 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비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골수라는 곳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항체를 많이 내면은요, 그것이 피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이 항체라는 것 중에서 특히 중화항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중화가 독성을 중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딥테리아 독소 얘기를 할 때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쓰였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딥테리아 그 독소의 독성을 중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아이들의 40%를 죽였던 딥테리아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맞추는 아이들한테 맞추는 백신 중에 하나가 DPT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D가 바로 딥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백신이 나와 있어서 거의 모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딥테리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딥테리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화항체 어원까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세포들이 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너무 옛날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갑자기 현대 얘기하고 한 120년 전, 130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를 좀 얘기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말씀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항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피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생물학이, 생명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많은 현상들은 단백질이라는 것이 매개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단백질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 항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단백질이라는 실체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실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맨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뭐 또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항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단백질 또 구조하는 분들도 또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런 식으로 저런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항체의 모양을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통해서 모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저런 모양을 알기 전에도요. 옛날에 이렇게 항체를 Y자처럼 많이 이렇게 그렸는데요. 실제 모양들은 Y자처럼 생겼죠. 실제적으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Y자가 있을 때요. 이 Y자의 양 끝에는 여기가 항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씩 다르면은 Y자의 양 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요. A라는 세균을 잡아주는 항체가 좀 다르고 B라는 세균을 잡아주는 항체가 좀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항체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저런 이제 구조를 연구하다가도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항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120년 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의 항체 역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그 당시에 생명과학에 있어서 항체가 굉장히 많은 퍼즐 같은 문제 중에 또 하나였었어요. 굉장히 큰 퍼즐을 던졌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항체가 있을 때 항체는 단백질인데 항체는 한 가지가 아니고 A라는 거에 따르고 B라는 거에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10만 가지, 100만 가지 굉장히 다양한 항체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명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단백질은 유전자가 만든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에 100만 가지 다른 항체를 만들려면 항체를 만드는 데만도 유전자가 100만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거 통해서 알게 된 게 인간의 유전자가 3만 개가 채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요. 근데 어떻게 3만 개도 안 되는 유전자가 항체를 만드는 데만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100만 개 막 이렇게 막 몇백만 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이것이 한 80년, 70년대 이때 굉장히 숙제였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또 우리 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현명하게 슬기롭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지금 무슨 그림 같으세요? 약간 좀 레고 블럭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를 조립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유전자가 이 항체 유전자는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가 저기 있는 것들이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 뭐 4개, 4개, 4개가 있을 때 하나씩만 택해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제한된 유전자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유전자를 굉장히 이 항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저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다양한 항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가장 근간에는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70년대에 알게 되면서 저런 것들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은 사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생명 현상의 퍼즐을 또 하나 푼 분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항체를 뭐 의약품으로 이용하거나 할 때 저런 지식들이 다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저런 항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요약을 해드린다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중화항체, 회복자에서 중화항체가 잘 생기나 안 생기나를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번 회복됐지만 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다시 걸릴까 안 걸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의 혈장을 얻어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이런 항체를 아예 시험관에서 아주 만들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동물 실험할 때 저런 중화항체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20년 전에 노벨상이 수여된 저러한 그 항체의 원리가 지금 현대 우리한테 큰 지금 임팩트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반응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